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사자가 푸른 눈을 뜨는 밤. 조용호 장편소설, 성우, 윤세하 읽음. 모든 것은 서서히 바스라진다. 한때는 절절하고 애틋했던 기억조차 모두 사라진다. 쓰러져 가다가 한번 사로잡혔던 사람이나 기억은 깊은 망각 속에서도 가끔 유령처럼 솟구쳐 울렁일 때가 있다.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독자적인 생명체가 되어 저 홀로 희미한 빗줄기 속을 부유한다. 강렬했던 기억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픈 기억은 세월이 흘러도 쉬 잊히지 않는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지다가 미라로 박제되는 기억도 있다. 넓은 통유리 너머로 해무가 자욱하다. 여자는 해무를 등지고 앉아 청귤청에 따스한 물을 붓는 중이다. 유리창을 투과해 흘러들어온 안개 그림자가 등을 어루만진다. 바닷가 언덕이 카페 출입구에는 아직 영업 개시 전임을 알리는 표지가 걸려있다. 안개가 감싼 이 공간에는 여자와 나뿐이다. 청귤향이 퍼진다. 제가 그렇게 닮았나요? 두꺼운 안개 접현 공기에 파동이 일었다. 천장에 매달린 전등이 여자의 얼굴을 주홍색 파스텔 톤으로 비춘다. 잠시 시선을 창가 쪽으로 던지던 여자가 김이 오르는 청귤차를 내밀며 다시 말한다. 닮은 얼굴 하나로 너무 흔들리시는 거 아닌가요? 여자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얼굴이 닮은 것만으로 인연의 고리를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햄릿식으로 말하자면 그녀와 꼭 닮은 사람은 거울 속에 있는 단 한 사람뿐일 것이다. 세월을 뛰어넘어 예전 모습 그대로 그녀가 나타났다는 사실에 흥분하긴 했지만 두 사람의 확연한 나이 차이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여자가 그녀와는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다. 여자는 그녀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는 늙었고 지금 어딘가에 살아있을지 모를 그녀보다는 많이 어리다. 그녀보다 늙었고 그녀보다 어린 것이다. 카페에 퍼지는 청귤향이 갈수록 진하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외딴 골목으로 도피하는 중이었다. 바깥 세상에 많은 인연들을 두고 왔지만 우리는 더 이상 도망갈 곳 없는 절벽 앞에 이승의 초라한 텐트를 친 셈이었다. 우리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아무도 없었다.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읍내에 나갔다가 그들에게 잡힌 건 바닷가 집에 머문 지 열흘 남짓 지난 뒤였다. 그녀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그녀에게 알려야 하는데 어떠한 방법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들에게 잡혀가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녀의 행선지, 우리가 같이 머물렀던 그곳을 발설하지 않는 것만으로 겨우 그녀에 대한 사랑을 지켜야 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세월이 흘러 세상은 바뀌었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다면 어디에 있고 죽었다면 어디에 그녀의 뼈가 묻혔는지
뼈가루라도 어디에 뿌렸는지 알고 싶다. 알아야만 한다. 이대로 이승을 떠나면 다른 세상에서 그녀를 만날 수 있을지 기약하기 힘들다. 저 세상에 있기나 한 건지 있다 하더라도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아득하기만 하다. 우리는 남쪽으로 내려가는 심야 완행열차를 타고 무작정 서울을 떠났다. 그녀를 찾아가 방문을 두드렸다. 우리가 약속했던 신호로 문을 두드리자 잠시 침묵이 이어지다가 불이 켜졌고 조용히 방문이 열렸다. 그녀를 그 방에서 데리고 나온 건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서둘러 필요한 자료와 옷까지만 챙겨 가방에 쏟아 넣은 뒤 자물쇠를 채우고 그 길로 역으로 갔다. 심야에 남은 남행열차는 마지막 하나뿐이었다. 우리는 서둘러 플랫폼을 가로질러 검은 뱀처럼 길게 누워 심호흡을 하고 있는 객차 안으로 스며들었다. 남쪽 들녘에 역에 내렸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역 근처 국밥집에 들어가 허기를 때울 때 역전 파출소 불빛이 눈에 들어와 우리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안개 낀 역전통 도로를 우리는 종종 걸음으로 벗어났다. 어디로 갈까? 막연히 먼 친척이 운영하고 있는 서해 바닷가 민박집을 머릿속에 그리며 이곳까지 오긴 했지만 다시 그곳까지 움직일 방법이 막연했다. 역전통을 벗어날 무렵 작은 트럭에 이삿짐을 싣는 가족을 보았다. 아이를 업은 안악이 힘들게 살림살이를 짐칸에 서 있는 남편에 올려주고 있었다. 우리는 누구랄 것도 없이 동시에 다가가 그녀의 짐들을 대신 올려주었다. 읍내로 이사와서 막노동을 하던 남편이 허리를 다쳐 할 일 없이 다시 서해 바닷가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다. 우리는 그 이삿짐 트럭 짐칸 낡은 살림도구들 사이에 웅크리고 앉아 그곳에 갔다. KBS 오디오 북 벌써 30년 넘게 흘렀는데 살아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연락이 닿지 않았을까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한 것 같아요. 가족은 물론 선후배들까지 나섰고 나중에 의문사조사위원회 도움까지 받았지만 허사했습니다. 이미 이 세상뿐이 아닐지도 모르겠군요. 우리도 빈 관에 유품을 넣어 초원장까지 치렀답니다. 이런 마당에 그 시절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초연한 그이야말로 유령이거나 목석일 겁니다. 그러셨군요. 대체 제 어디가 그분과 그리 닮았나요? 여자는 반쯤 등을 보이며 유리잔을 닦다가 몸을 돌려 눈을 맞추고 진지하게 물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까? 늘 웃고 있는 듯한 눈매지만 때론 이른 아침 풀잎에 내린 서리처럼 서늘하고 단호하던 그 눈빛에 대해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서글픈 시라도 울플 때면 깊은 우물에 비친 달 그림자처럼 그렁그렁 일렁이던 검은 동자를, 사랑을 말할 때는 물 한 개 오르는 숲속 호수 같던 그 눈동자를 어떻게 말로 할 수 있는가? 청귤차가 식어간다. 여자를 발견했을 때 무중력 공간에 들어선 느낌이었다. 온몸의 근육이 굳어지고 자율신경마저 마비돼 허공에 부유하는 듯했다.
자동차 대신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거리에서 우리는 큰 물결이 되어 광장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 그 흐름의 마루에서 여자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환영이 나타난 줄 알았다. 지난 시절이야말로 거리에 머무는 일은 흔했다. 그때는 지금처럼 평화로운 상황은 아니었다. 날카로운 구호들이 반복됐고 최루 연기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뛰어야 했다. 거리라는 공간은 같지만 그날처럼 밴드의 음악과 가수의 노랫소리가 광장을 쩌렁쩌렁 메우는 축제 같은 집회 현장과는 멀었다. 처음부터 여자가 눈에 띈 건 아니었다. 거대한 인파에 섞여 있는 리트리버가 먼저 눈길을 끌었다. 여자는 남자의 리트리버 안내견과 함께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다. 남자는 개가 사람들 틈에서 방황할 때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함성을 들었다. 그때마다 여자도 멈춰서서 남자의 어깨를 감싸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집회가 마무리될 무렵 근처 빌딩 로비의 커피숍으로 들어갔다. 여자 뒤를 따라 들어가 그들과 대각선 방향 빈자리에 앉았다. 볼수록 여자는 그 시절 그녀를 빼닮은 모습이었다. 둥그런 눈썹과 서늘한 눈매와 작은 입과 도톰한 귓불까지 그대로였다. 여자는 들뜬 목소리로 말하고 자주 웃었다. 여자보다 어려 보이는 남자는 자주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남자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여자에게 손을 흔들자 여자도 일어나 남자를 깊이 껴안은 뒤 그를 보냈다. 남자가 지팡이를 챙겨 리트리버를 앞세우고 떠나자 여자는 홀로 남아 대형 유리창 너머 사람 물결을 바라보다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고 가방에서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혹시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여자가 처음에는 음악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는지 이어폰을 귀에서 빼고 뜨악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신지. 제가 오래전 알았던 사람과 너무 닮으셔서. 여자는 갑자기 자신의 공간에 뛰어든 낯선 남자를 경계하며 머뭇거렸다. 감색 양복 위에 검은 모직 바바리 코트를 걸친 남자의 표정이 사뭇 심각해 보였는지 여자는 마지못한 듯 응답했다. 선생님이 아시는 분 성함은요? 강하원입니다. 강하원. 지금 살아있다면 어머니 뻘쯤 되겠군요. 오랜만에 그녀의 이름 석자를 소리내어 불러보았다. 머릿속과 가슴에는 늘 보듬고 있던 이름이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본 건 20년도 넘었다. 하원. 살아있다면, 아니, 이 세상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녀는 저 창밖 거리의 큰 물결을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제 가족과는 성씨도 다르군요. 미안합니다. 여자는 난처한 상황을 피하려는 듯 서둘러 짧게 대답했다. 미안하다뇨? 저야말로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에게 대뜸 사적인 질문을 한 것부터 무례하고 파격적인 행동이었지만 그러한 자에게 그나마 응대해주는 여자의 태도도 이례적인 것이었다. 그날 거리와 광장을 사람 물결로 가득 채운 축제 같은 분위기의 공기가 한몫 거들었을는지 모른다. 거대한 연대의 광장에서는 사적인 영역도 열리는 순간들이 있다. 거대한 악과 맞서고 있을 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그런 정서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녀와 나도 그랬을까?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작은 단초에 불과했다. KBS 오디오북 그녀와 나는 이승에서 만난 특별한 존재들이었다. 이 믿음은 세월이 흘러도 바닷가 그 집이 무너져 무덤처럼 내려앉아도 변함없다. 여자의 친절에 힘을 얻어 한 걸음 더 내디뎠다. 중년의 경계를 넘어서 노년을 목전에 둔 나이까지 살아오는 동안 처음 보는 여자를 만나 댓바람에 식사를 청한 적은 없었다. 혈기 푸르던 청년기는 물론 한참 세상살이에 익숙해졌다고 자만하던 40, 50대를 건너오면서도 여행지에서조차 해본 적 없는 낯선 시도였다. 그만큼 절실한 감정이 차올랐을 것이다. 우연히 뵌 분과 식사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아시는 분을 많이 닮았다니 기분이 묘하긴 한데 내려오실 일이 있으면 한번 들르시든지요. 그럼 저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광장의 고양된 분위기에 잠시 취해 있었다는 듯 여자는 가볍게 일어나 카페 문을 열고 사람 물결 속으로 사라졌다. 여자가 남기고 간 명함에는 남쪽 섬의 주소가 인쇄돼 있었다. 과거 수사 결과 이 사건은 현재까지 실종 상태이며 강하원의 가족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강하원의 실종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며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폭력계에서 강하원에 대한 생사 여부 및 소재 확인 수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인 강하원 내부 강호영에 대한 조사를 하는 한편 일명 야학연합회 사건 관련자 22명, 강하원을 담당했던 당시 치안본부 대공분실 형사 2명과 면담하였으며 550여 명의 신원불상 변사자들의 영상자료 수사, 보호수용시설 458개에 대한 강하원의 수용 여부 및 강하원에 대한 출입국 여부에 대한 수사 등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강하원의 생사 여부 및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고 내사 종결하였다. 여자가 스탠드 너머에서 걸어나와 식어버린 찻잔에 청귤청을 다시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다. 통유리 너머 해송이 해무 속에서 오래된 둥치를 검은 윤곽으로 드러내고 있다. 여자는 소나무를 등지고 모서리 쪽 의자에 앉아 긴 숨을 내쉰 뒤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제 어머니 함자는 송연희라고 합니다. 송연희. 선생님께서 찾는 그분과는 전혀 다른 이름이죠. 피덩이나 다름없는 세상에 나온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저를 남겨두고 어머니가 실종된 후 제 부친께서 어머니 이름을 거꾸로 뒤집어 제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해요. 저를 키워주신 엄마가 중학생 시절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마저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실 무렵에야 처음 들은 사실이죠. 희연. 어머니를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아니, 그건 잠깐 들이닥쳐 저를 세상에 꺼내놓고 사라진 그분을 아버지 자신이 잊지 않기 위해 고안한 부적 같은 이름이었는지도 모르죠. 젊은 남녀들이 작은 방 안에 모여 사소한 농담 한마디에도 자지러지게 웃으며 서로 어깨를 치던 모습이 아득하게 떠오른다. 형광등 불빛이
화려한 청춘들의 얼굴에 쏟아지고 있다. 누군가 연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소리도 들리는 듯하다. 그 시절 많은 이름들 중 하나가 연이가 아니란 법은 없지 않은가. 그때 우리에겐 이름들이 여럿이었다. 배우면서 가르친다는 의미로 야학에서 호칭하던 학생의 다른 명칭인 학강 그룹에 따라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의미를 지닌 교사의 다른 호칭인 우리 강학들 이름은 예비된 몇 개의 이름 중 하나를 선택해 바꾸어 사용하곤 했다. 학광들과는 친밀한 관계였으나 우리가 누군지 진짜 이름을 알려줄 순 없었다. 저들이 덮치면 학광들은 우리 실명에 대해서는 몰라야 했다. 학광들이 모르는 건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행정적인 이름일 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누구보다도 긴밀하고 따스하게 소통되어야 했고 우리는 그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가슴을 열고 진력했다. 그 시절 우리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었다. 송현이도 그때 썼던 이름들 중 하나였을지 모른다. 익숙한 이름 하나가 환청처럼 떠돈다. 어떤 이름이어도 상관없다. 나이에 걸맞지 않게 조숙해 보이는 그녀가 저보다 키가 큰 어린 여자들과 둘러앉아 시종 환한 웃음을 터뜨리고 있다. 한 여자는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있다. 그녀가 그 여자의 손을 붙들고 눈물을 글썽인다. 드물게 남자들이 낀 저녁도 있다. 보통 여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남자들은 저녁마다 들쭉날쭉 드나들었다. 그 중에서도 한 남자는 꾸준히 저녁마다 빠지지 않았다. 그 남자가 하원을 바라보는 눈빛이 애틋하다. 그 남자는 하원의 수업 시간에 책은 들여다보지 않고 그녀의 표정과 손짓만 내내 눈길로 쫓았다. 그가 하원을 불렀던 이름이 연이었을까? 송연희 선생님. 그 남자도 한동안 나타나지 않은 적이 있다. 오랜만에 나온 남자는 손가락이 아니라 손목까지 붕대를 감싼 채였다. 여자의 붕대는 미싱 바늘에 찔린 상처를 감싸는 것이었지만 남자의 그것은 잘린 손가락을 봉합한 후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넓게 감싼 붕대였다. 그 남자 이름도 머릿속에 떠돌기는 하는데 명확하진 않다. 그녀가 붕대를 두 손으로 감싸고 기도하는 듯한 표정으로 눈을 올려다보며 간절하고 애달픈 목소리로 무언가 말하자 고개를 문 쪽으로 돌리고 어깨를 들썩인다. 얼굴은 환한데 그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영순, 연수, 원희. 몇 개의 이름 조각들이 두껍고 흐린 유리창 너머에서 웅성거린다. 그 방 풍경이 떠오른다. 개천을 끼고 양옆으로 난 도로 한쪽에서 시장통으로 들어가 그곳을 통과한 뒤 언덕배기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간 좁은 길가에 그 방이 있었다. 길가에서 문을 옆으로 밀면 간이부엌으로 사용하는 수도와 하수구가 나타났다. 다시 문을 밀치면 제법 넓은 방이 한 칸 나온다. 그 방이 우리들의 교실이자 강학과 학강들이 떠나고 나면 수호와 내가 기거하는 자취방이었다. 전날 술을 마신 뒤 자다가 심한 갈증 때문에 새벽에 깨어나면 한겨울에는 마실 물이 꽁꽁 얼어 있었다. 할 일 없이 수도가에 나가 물이 담긴 채 얼어붙은 양푼을 툭툭 쳐서 깬 뒤 얼음 한 조각을 입에 가득 물고
우두둑 씹어먹으며 갈증을 해결했다. 방 안 위쪽에 비키니 옷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시절 우리는 비닐 재질로 만든 미니 옷장을 그렇게 불렀다. 왜 비키니 옷장이라고 했는지 지금도 모르겠다. 날렵하고 아름답다고 붙인 이름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크기는 작았지만 사각형의 볼품없는 자취생들의 필수품 중 하나였던 그것을 비키니에 비유했다니 지금도 이해가 가진 않는다. 그 옷장에는 자취생들의 일상복이자 잠옷을 겸했던 추리닝이 두어 벌 걸려 있었고 간단한 이부자리와 많지 않은 옷가지 몇 벌이 옷걸이에 걸려 있었다. 밤에 학강들이 올 시간이 되면 방바닥에 널려 있던 지저분한 옷가지들을 한꺼번에 쓸어넣고 지퍼를 올리면 감쪽같이 정리되는 유용한 역할도 담당했다. 언젠가 하원과 단둘이 있다가 수호가 들어오는 인기척이 나서 급하게 하원이 비키니 옷장으로 숨어든 적도 있다. 같이 있는 모습을 들킨다고 크게 문제될 건 없으나 눈치가 빠르기로 소문난 수호가 금방 하원과 우리 사이를 짐작할 것 같아 순간적으로 취한 행동이었다. 그날 하원이 비키니 옷장에 들어가 있는 사이 수호를 데리고 시장통 포장마차로 나와 쌈짓돈을 털어 병어회 안주와 소주를 사야 했다. 하원과 단둘이 함께 있을 시간은 수업이 끝난 후 학강들이 모두 가고 난 뒤 남은 시간이 유일했다. 그 시간마저 수호가 언제 들어오느냐에 따라 조금 늘어나기도 했고 너무 짧아 아쉬운 경우도 있었다. 그날은 수호가 다른 모임에서 1박 2일 MT를 간다는 날이어서 수업이 끝난 뒤 모처럼 하원과 여유있게 시간을 누리고 있었다. 수호와 간혹 집에서 밥을 지어 먹을 때 사용하는 작은 소반을 펼쳐놓고 시장통에서 사온 어묵과 자취생의 익숙한 솜씨로 끓여낸 콩나물국, 시골에서 올라온 김치 등속을 꺼내놓고 우리끼리 잔을 부딪히던 날이었다. 우리 중 한 사람의 생일을 기념하는 조촐한 자리였던 것 같기도 하다. 제과점에서 비싼 케이크는 살 수 없어 초코파이에 초 대신 성냥개비를 씹어놓고 불을 붙여 의식을 치렀다. 하원은 술 대신 오렌지 향이 나는 탄산음료를 잔에 채워 건배를 했다. 촛불 대신 타오르는 성냥개비 불빛이 하원의 시원한 콧날과 밝은 입술 위에서 환한 그림자로 일렁이다 사라졌다. 수업이 끝나고 수호가 밤늦게 돌아오면 우리는 조직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와 선후배들 이야기를 자주 나누곤 했다. 그때마다 마지막에 수호는 하원에 대한 이야기로 끝내곤 했다. 언젠가 하원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해보겠노라고 혼잣말 같은 다짐을 했다. 그러지 못할 것이란 사실은 그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 터였다. 녀석은 소심하기 그지없어서 정세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인식을 바탕에 깐 명쾌한 분석은 유창하게 세미나 때 이어갔지만 여자들 앞에서는 언어신경이 마비돼 버리는 듯했다. 나는 밤마다 그 답답함을 풀어놓는 상대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녀석에게 하원과 내가 다정하게 심야의 그 방에 단둘이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건 피하는 게 좋았다. 어목한 시절에 힘들게 꾸려가고 있는 조직에 작은 균열이라도 생기는 건 용납되기 어려웠다. 하원과 내가 급하게 숨고 야학이 붕괴되면서 수호의 행방도 묘연해졌다. 월포에서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하원에게서 떨어져 나온 뒤 군대에 끌려갔고 이후 사회에 나와 복학했을 때 수호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수호는 하원과 달리 간 곳은 분명했지만 더 이상 누구도 그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다. 하원은 실종되고
나는 그렇게 사라진 뒤 수호는 홀로 남아 도서관 6층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는 자신이 뿌린 유인물들과 함께 그곳에서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KBS ODOV 우리는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와 노동인권 수호를 위하여 야학운동을 했던 대학생들로서 근본 치안본부장 직속의 특별수사조직에 의한 수사 끝에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야학 간의 연합조직을 결성하고 반국가 행위를 하였다고 조작된 채 은폐되어 있는 소위 야학연합회 사건의 진상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나아가 우리는 어떠한 권력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야학운동의 기치를 높이 들 것임을 선언한다. 민주적 야학운동에 대한 당국의 탄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거니와, 우리들은 특히 최근에 소위 야학연합회 사건이란 이름 아래서의 대규모적 야학 탄압, 즉 불법 강제 연금, 물리적 수사, 심리적 고문에 의하여 수많은 민주야학 교사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나아가 강요에 의한 허위 자백을 통하여 수많은 관제 사회주의자, 사회주의 혁명 야학을 양상시킨 사건을 특히 주목하고자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당국은 일체의 야학 탄압과 현재도 계속 확대 진행 중인 소위 순화교육 명분의 불법 강제 연행을 즉각 중지하고 인권 유린을 공개 사과하라. 하나, 야학교사들은 당국의 추가 연행을 보이콧하고, 그래도 불법 연행을 하면 범민주 운동권의 지지 속에 전체 야학운동 차원에서 철저한 민주소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동시에 야학 노동자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하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이번 야학 탄압 사건은 결코 야학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 땅의 민주주의의 앞날과 관계되는 것이니만큼 야학운동에 보다 깊은 지지와 참여를 촉구한다. 하나, 야학운동은 결코 사회주의 운동일 수 없는 민족사적 전통으로 이어내려온 민주적 민중운동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간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보다 철저한 노력으로 야학운동을 발전시키고 확대 지속할 것임을 선언한다.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는 따로 계셨어요. 사춘기가 지날 때까지도 저에겐 그 어머니 한 분뿐이었죠. 생모가 따로 있었다는 것, 아버지조차 저를 키워줬을 뿐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버지는 죽음에 임박해서야 털어놓고 가셨어요. 희미한 청귤창이 떠도는 카페에서 희연은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희연의 말들이 전율을 일으켜 뜨거운 기운이 정수리에서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다. 사라진 생모는, 젊은 그 여인은 어느 날 산골 아버지 집으로 아이를 낳으러 들이닥쳤다고 해요. 서울에서 야학할 때 교사와 학생으로 알던 사이였을 뿐 할머니가 동네 유명 산파였다는 사실을 어쩌다 들었을 뿐 남녀의 인연으로 맺어진 사이가 아니었는데도 생모는 얼마나 급한 사정이 있었기에 혼자서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러 그 깊은 산중 읍내까지 찾아왔을까요? 그렇게 아이를 낳은 뒤 일주일쯤 지나서 낯선 사내들에게 잠시 불려나갔다가 사라졌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을 겁니다. 희연은 자신의 출생에 얽힌 이야기를 비극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일을 말하다가 실소를 머금었다. 그녀는 짙은 해무 때문에 검은 소나무 둥치만 보이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잠시 침묵을 지키던 희연이 다시 말을 이었다. 수소문해 보니 생모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서울에서 내려온 형사들에게 인계돼 기차로 압송됐다고 하는데 이후 야학을 같이 했던 학강들을 찾아 물어봐도 아무도 종적을 몰랐답니다. 아버지가 아는 이름 송연희는 처음부터 없는 이름이어서 끝내 어머니의 행방은 찾지 못했다는군요. 당시 강학들은 모두 가명을 썼고 실명은 물론 연락처 또한 철저하게 보안 사항이어서 그들은 찾을 길이 없었고요. 그 시절 사라진 이들 중 육신이라도 발견된 이들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육신을 앞에 두고 죽음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는 데 진력해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지만 끝내 종적조차 알 길 없는 실종된 이들의 경우는 의문사의 범죄도 들 수 없어 억장이 무너졌다. 생부와 생모의 존재는 전혀 모른다. 말 그대로 천의 고아인 셈이군요. 그래도 성장기에는 고아인 줄 모르고 잘 자랐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뒤늦게 다시 세상에 태어나 버려진 느낌. 차라리 몰랐다면 더 나았을까요? 글쎄요. 쓸쓸하다기보다 오히려 희망이 생기는 기분도 들어요. 키워준 두 분에겐 지금도 고맙고 또 감사하지만 어딘가에 또 다른 제 존재의 셈이 존재했고 여전히 이승에 있을지도 모르니 생이 좀 더 풍성해진 느낌이랄까요. 다만 저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그분들이 어느 시공에 머물러 있더라도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편안하셨으면 좋겠어요. KBS 오디오북 하원을 찾는 여정에 희연을 끌어들이는 건 잘한 일일까? 희연이 순하게 털어놓은 태생에 얽힌 이야기가 무모한 용기를 부추긴 걸까? 모친을 찾고 싶지 않아요? 혹 이 세상 분이 아니더라도 그분의 마지막 행로라도 알고 싶진 않은가요? 그 여인이 희연 씨의 생모라고 장담할 순 없지만 어느 정도 개연성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물론 원한다면 쉽게 가릴 수 있는 검사 방법도 있겠죠. 야학에서 만난 교사 출신이라는 사실은 제가 아는 그 여인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희연은 한참 동안 빤히 바라보다가 스탠드 쪽으로 걸어가더니 옷걸이에서 트렌치 코트를 내려입고 통유리 문을 밀어 해무 속으로 나갔다. 그녀는 소나무 둥치 옆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녀 혼자 바깥에 머물게 하고 실내에 앉아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거리에서 처음 만난 남자가 남쪽 바닷가까지 내려와 아득한 설화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는 상황이 납득이 될까? 그날 광장은 같은 마음들이 모이는 용광로였으니 우리가 만났을 개연성은 희미하게 확보된 셈이지만 이런 드라마 같은 전개는 아무래도 석연치 않을 것이다. 해무가 차츰 걷히면서 소나무 푸른 빛이 살아나기 시작할 무렵 희연이 다시 실내로 들어왔다. 그녀는 의외로 흔쾌하게 말했다. 이제 와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을 찾아 나선다는 게 잘하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존재의 뿌리는 만져봐야죠. 어떤 분이셨기에 핏덩이를 남겨둔 채 사라져야만 했는지, 그때 일에 지금까지 흔적이 없는지, 그분 마음은 어떠했는지, 아니, 그분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솔직히 궁금하고 그립습니다. 그분이 누구든 우선 같이 찾아보죠.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기차역 플랫폼은 높은 천장에서 내려오는 자연광으로 밝았다. 그 빛은 눈부시기보다는 천장의 격자들이 무늬를 이루는 부드러운 조명에 가까웠다. 공격적인 햇빛이 아닌 부드러운 질감이어서 청명한 아침 여행을 떠나는 네가 설렐 만한 연한 빛이었다. 플랫폼 가림해줌에서 커피를 사들고 나와 철길 옆에서 희연을 기다렸다. 하루하루가 이 즈음은 낯설었다. 매일 새로 생을 시작하는 느낌이 드는 건 기억 회로에 이상이 생긴 탓일까? 지나간 일들이 때로는 아주 아득해서 이별에 이제 막 도착한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고, 어떤 순간은 현재가 아니라 수십 년 전 어느 때 내가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때도 있다. 기억세포에 생긴 문제라기보다 하원의 젊은 아바타 같은 존재가 나타난 것이 결정적인 이유일 수도 있다. 생명의 신비라는 말로 간단히 치부하기에는 오묘하고 깊은 생태계 운행이 새삼 놀라울 따름이다.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제왕나비는 1년 동안 4대에 걸쳐 이어달리기 하듯 알을 낳고 죽고 다시 알에서 부화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며 캐나다 남부에서 멕시코 고원지대까지 5,000km를 왕복한다고 하니 생명의 놀라운 속성은 그 끝을 다 알기 힘들다. 멕시코에 이르러 나뭇가지 수많은 나비들이 매달려 겨울을 날 때 숲은 몇백만 마리가 열매처럼 나무에 가득 달려있는 장관을 이룬다. 멕시코인들은 이 나비들이 매년 찾아오는 망자의 혼이라고 여긴다니, 그들에게 그 시기 나비들의 숲은 삶과 죽음 사이를 잇는 중음의 공간인 셈이다. KBS 오디오북. 일찍 나오셨나봐요. 날씨가 참 좋아요. 등 뒤에서 맑은 소름이 들렸다. 어깨까지 찰랑거리는 머리를 뒤로 묶고 바른 석류빛 스카프를 목에 두른 희연이 환하게 웃고 서 있었다. 갈매빛 스웨터에 검은 재킷을 걸치고 청바지 차림으로 작은 캐리어를 끌고 나타난 희연은 봄날의 싱그러운 초목을 연상케 했다. 그녀에게는 여행을 떠나는 이의 경쾌함이 스며 있었다. 여행을 자주 다니는 편인가요? 그런 편이죠. 한 곳에 가만히 머무르는 건 미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장소뿐만 아니라 생각도 그런 것 같아요. 미련에 발목 잡혀 같은 시간과 공간이나 이미 떠난 사람의 오래 머물러 있는 건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게 마음대로만 된다면 좋겠지만 지나간 것들이 문득 뒷꼭지를 잡아당겨 놓지 않는 경우도 많답니다. 가까스로 빠져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채 그 기억을 수면 아래로 지그시 눌러놓고 살았다는 자각을 한다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젊은 그녀도 추억과 회한이 없을 리 없지만 과거에 발목 잡히기에는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들이 더 많기에 저런 태도도 가능할 것이다. 희연은 살아온 시간의 축적 정도를 떠나서 삶의 태도가 강건한 느낌이긴 하다. 대체로 맑고 선선했지만 때로 황사가 불어온 대기처럼 희미해지는 눈빛까지 숨기지 못했다. KBS 오디오북. 희연과 함께 내린 곳은 하원과 새벽에 당도했던 그 역이었다. 역사 앞은
둥그런 형태의 화단이 조성돼 택시 정류장이 따로 한쪽에 마련돼 있었고 읍내로 향하는 길은 깔끔하게 아스팔트로 포장돼 앞쪽으로 길게 달려나가고 있었다. 그날 우리가 심야 열차를 타고 이곳에 내렸을 때는 쌀쌀한 새벽녘이었다. 그때 그녀는 기차에서 내내 긴장됐던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잠시 선잠에 들었다가도 이내 놀라 몸을 일으켰다가 내 눈과 마주치자 그제야 안심한 듯 빙긋이 멋쩍은 웃음을 짓고 다시 차창에 머리를 기댄 뒤 눈을 감았다. 나는 그런 그녀를 지켜보며 뜬 눈으로 그 밤을 보내고 새벽을 맞았다. 희연과 함께 내려오는 동안 차창 밖은 환한 빛이 눈이 부실 정도였다. 그날 밤의 어둠과는 대척점에 놓인 풍경이었다. 세월은 흘렀고 새로 돋아나는 저 연두의 빛처럼 새로 자라난 생명이 옆자리에 앉아있는데 그녀만 종적이 없다. 출발하기 전 미리 예약해놓은 렌터카가 역 앞에 대기 중이었다. 차를 가지고 나은이가 내미는 서류에 서명하고 희연을 조수석에 태운 뒤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원과 함께 트럭 짐칸에 웅크리고 앉아 겨울바람 속에 쫓겨가던 길을 그녀를 닮은 희연과 아늑한 승용차에 앉아간다. 세월은 많은 것을 바꾸고 파괴하고 운다. 내 기억도 빛이 발해 세월 속에 스며들었을 것이다. 붉은 옷자락이 빛에 바래면 다홍이 되고 그 다홍마저 바람과 볕에 오래 노출되다 보면 희미한 자취만 남게 될 것이다. 지금 내 기억은 어느 단계인가? 그녀에 대한 내 기억만은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선홍빛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선연한 붉은 빛깔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전히 따스한 다홍빛인 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이제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많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죽는 날까지도 그 빛깔은 내 가슴 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가는 곳은 몇 번이나 다녀오신 건가요? 갈 때마다 무슨 흔적이라도 발견하셨나요? 서해가 내려다 보이는 해변 언덕길로 승용차가 올라설 무렵 잠에서 깨어 창밖을 응시하던 희연이 입을 뗐다. 언덕 아래로는 제법 높은 파도가 허연 이빨을 드러내며 길게 열을 지어 몰려왔다가 무너지곤 했다. 나도 그곳에 다녀온 지는 꽤 오래되었어요. 의문사 조사위원회에서 나온 사람을 안내한 뒤로는 다시 찾지 않았으니 안 가본 지도 거의 20년은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녀의 종족이 사라진 뒤로 이곳에 와서 그녀를 수소문해 보았지만 허사였고 그 뒤로도 그녀 생각이 간절해질 때면 혼자 불쑥 내려와 이곳 바닷가를 배회하기도 했죠. 우리가 그 집에 갔을 때는 봄이 오기 전이었다. 복수초가 봄 기운을 감지하고 제 몸의 열기로 눈을 녹여 뚫고 노랗게 올라오기 시작할 무렵이었을 것이다. 남쪽 섬에서는 매화도 한두 송이 벙글었을 절기였다. 음력설을 쐴 지 2주일쯤 지난 무렵이었으니 2월 하순쯤이었다. 겨울 끝자락에 우리는 그곳까지 쫓겨갔고 봄을 앞둔 초입에 우리만의 작은 우주에 들어선 것이다. 외가 쪽 이모의 아들이 운영하는 바닷가 민박집은 비수기라서 텅 비어 있었다. 주로 여름 한철 해수욕객들을 받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공간이라 관리하는 이도 그곳에 상주하지 않았다.
어머니를 따라 어린 시절 해수욕을 하러 오갔고 청소년기에는 비수기에 친구들끼리 놀러와 머물고 간 적이 있었다. 그때 친척은 잘 쓰고 청소만 깨끗이 해놓고 가라고 양해했다. 해안선이 완만하게 굽어져 들어간 포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집이었다. 해가 질 때면 하늘과 바다를 물들인 붉은색이 그 집까지 감싸는 바람에 멀리서 보면 불길이 오르는 집처럼 보일 정도였다. 우리는 그때 포구를 지나쳐 염전이 있는 마을까지 가는 이삿짐 트럭을 잠시 세워서 먼저 내려 그 집에 찾아들었다. 마당가에는 지난 가을 돋아난 마른 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겨울 내내 비워둔 집 현관은 먼지와 함께 냉기가 가득했다. 거실에서는 유리창 밖으로 마당을 가로질러 바다가 보였다. 우리는 벽장에서 이불을 꺼내 둘러쓰고 거실 소파에 앉아 바람이 잔가지를 흔들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한기를 녹였다. 휴대용 가스가 몇 개 남아있어 그것으로 물을 끓여 라면으로 허기를 때웠다. 역전통에서 트럭에 오르기 전 서둘러 먹거리들을 챙기긴 했지만 며칠 버티지 못할 분량이었다. 다행히 냉장고 옆 박스에는 단체로 다녀간 듯한 객들이 남겨놓은 라면들이 제법 쌓여 있었다. 허기가 물러가자 졸음이 밀려왔고 우리는 서로에게 기댄 채 잠이 들었다. 전날 심야열차를 타고 내려와 꼬박 하루 만에 맛보는 편안함이었다. 쫓기는 불안한 심정이었으니 피로는 더 누적됐을 것이다. 유리창 밖 파도 소리가 귀에 들어오고 환한 빛이 이마를 간지를 무렵 깨어났다. 눈을 떠보니 그녀가 보이지 않았다. B S O D O 북 현관문을 열고 나가 바닷가를 살폈지만 여전히 그녀는 없었다. 살짝 불안감이 스치긴 했어도 설마 이곳까지 추적의 발길이 미치지는 못했을 거라는 안심은 했다. 그래도 이곳 사람들에게 외지인이 빈 민박집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건 좋지 않은 일이어서 사람들 눈에 띌까봐 일단 집 안으로 들어와 그녀를 기다렸다. 아침 일찍 그녀는 어디로 간 걸까? 하원은 매사에 빈틈이 없는 편이었다. 부지런한 데다 말귀가 밝아서 선배들에게서 사랑을 받았다. 조용히 움직이는데도 일은 빠르고 뒷손이 가지 않았다. 말도 많은 편은 아니어서 비교적 필요한 말만 또박또박 천천히 발언하곤 했다. 그녀한 깊숙한 곳에 어떤 생각들을 품고 있는지는 선후배들도 자세히 알지는 못했다. 옆에 있는 이들 중에서는 내가 그녀를 가장 많이 아는 축에 속했다. 여러 번 접해본 사람들은 물론 처음 하원을 만난 사람들도 그녀가 주는 아늑함과 선량한 기운에 금방 경계를 풀었다. 부드러운 품성을 가졌다고 유약하거나 여린 건 아니었다. 신입생 시절에 가투에 나갈 때면 주위에서 걱정할 정도로 선봉에 서서 뛰어다니곤 했다.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는 거리에 나서지 않고 주로 조직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그녀의 천품인 듯한 조용한 분위기로 돌아가 미소를 지우지 않는 얼굴로 자신의 일에 충실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둘러 방 안으로 들어가 문틈으로 기색을 살폈는데 그녀였다.
얼굴이 발갛게 얼어 있었고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허연 김이 나왔다. 그녀는 큰 보물이라도 얻은 양 가슴이 안고 물건들을 내려놓고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 이거 보세요. 우리 이제 한 열흘은 양식 걱정 안 해도 거뜬하겠어요. 이 동네에 홀로 사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이것저것 싸주시는 통에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려요. 우리끼리 맞는 첫 아침인데 제대로 한번 먹어볼까요? 하원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곤하게 자고 있었다. 내 잠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일어나 바닷가로 나갔다. 동해나 남해에서만 일출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서해에서도 지역에 따라 일출을 볼 수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실제로 가능한지는 몰랐다. 하원은 그날 서해에서 일출을 만났다. 먼 바다 수평선 쪽부터 발그리한 기운이 감돌더니 이내 하늘이 붉어지기 시작했고 해가 빨간 머리를 비죽이 내밀며 올라오고 있었다. 사방에 붉은 기운이 가득했고 바다는 이내 황금빛 아침 노을로 출렁했다. 하원은 밤새 쫓겨와 외진 곳에 숨어있다는 사실도 금세 잊은 채 무언가 모를 늦거움으로 가슴이 바다처럼 출렁이는 느낌을 가누기 쉽지 않았다. 아침부터 웬 처자가 혼자 바닷바람을 맞는디야? 추운디 저그 우리 집에 가서 밥 한 술이라도 뜨고 가실라우? 노파가 언제 그녀 뒤에 왔는지 몰랐다. 아침 노을에 취해 바닷가를 걷다가 그제야 하원은 뒤를 돌아보았다. 언덕바지집 굴뚝에서 연기가 오르고 있었다. 하원은 정체가 노출될 것에 대한 두려움에 더 과장된 대꾸를 했을지 모른다. 할머니, 저 집에 사세요? 저는 저쪽 민박집에 남편이랑 놀러 왔어요. 아침 산책을 나왔다가 멀리 와버렸네요. 저는 괜찮으니까 추운데 어서 들어가세요. 노파는 손주 며느리 생각이 난다면서 하원의 손을 끌고 집으로 들어가더니 몇 가지 먹을 거리를 챙겨주며 남편이랑 잘 놀다 가라고 했다. 그 집에 홀로 사는 노파의 아들 내외는 일찍 사고로 죽었고 홀로 키운 손주가 도시에서 살림을 차려 산다고 했다. 노파는 손주 며느리라도 만난 양 살뜰하게 하원의 등을 쓸어내리며 어서 가서 신랑이랑 아침을 해먹으라고 밀어냈다. 하원은 우럭 말린 것 서너 마리와 청국장에 김치까지 껴안고 왔다. 하원이 얻어온 것들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었다. 피서철도 아닌데 민박집에 사람이 들었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언제 지서희까지 알려질지 모를 일이었다. 우리가 연인을 넘어서서 부부라도 돼야 할 이유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어 부부 행세를 하게 만들었지만 나로서는 내심 바라던 꿈이었다. 신입생 시절부터 하원은 내 가슴에 들어와 자리를 넓혀오고 있었다. KBS 오디오북 언덕길을 내려와 해변을 한참 달리다 보니 광활한 땅이 바다 쪽을 향해 열려 있었다. 물막이 대형 공사로 갯벌의 수많은 생명들이 대학살을 당한 지 오래였다. 스산한 빈집들, 버려진 횟집들, 폐선들이 바다의 죽음을 증언하고 있었다. 물이 아직 빠지지 않은 바다에서는 그 물이 바닥을 깊이 훑을 때마다 악취가 올라왔다. 죽은 바다 위로 쌓인 흙에서
갈대가 무성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잠자리들이 날았다. 하원과 왔을 때만 해도 썰물이 져서 바닷물이 빠져나간 드넓은 뻘에는 크고 작은 살아있는 것들이 느리게 혹은 빠르게 움직이며 생명의 잔치를 벌였다. 그때 하원과 나는 서로 한쪽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뻘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가 조개를 주었다. 한낮의 태양은 겨울에도 제법 다사로웠다. 하원과 뻘밭을 빠져나오다가 발을 헛디뎌 둘이 동시에 엉덩방아를 찍기도 했다. 뻘이 튄 얼굴로 하원은 높이 웃었다. 그녀가 그토록 티없이 웃는 모습은 처음 보았다. 아무도 듣느니 보느니 없는 드넓은 뻘밭에 둘만 있는 해방감 때문이었을까? 저리 방치해둘 땅이면서 무엇이 급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바다를 매장해야 했을까요? 저 땅 밑에서 썩어가는 생명들에게 미안해요. 저 땅에 공장들을 세울 모양이요. 공장 지을 땅이 필요해서 부지를 확보했다기보다는 무조건 먼저 막아놓고 생긴 땅을 이용하는 수순인 거죠. 정치 논리가 앞서서 생명을 뭉갠 전형적인 경우일 겁니다. 여당 대통령 후보가 자신이 불리한 지역에 초대형 토목 사업을 제안해 시작된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규모의 간척 사업이었다. 하원이 사라지고 난 뒤에 시작된 일이다. 그때만 해도 그녀와 나는 매일 썰물 때면 생명의 화려한 잔치가 벌어지는 그곳을 드나들며 신혼부부 같은 날들을 보냈다. 하원과 머물렀던 집은 간척지 언덕 위에 있었다. 섬처럼 고립된 그 언덕바지로 구불구불한 길을 올라가는데 산 능선 한 고비를 돌아가자 탁 트인 조망이 눈아래 펼쳐졌다. 하원과 함께 꾸렸던 인생의 날들, 그 순금 같은 기억의 성소가 저만치 보였다. 아래쪽에는 붉은 진달래가 발치에 오붓하게 피어있는 무덤 두기가 광활한 간척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죽어서도 바다가 그리운 동네 주민의 묘소인 듯했다. 석양 속의 그 마을은 아직 그 모습 그대로였다. 흰 조개 무더기로 쌓은 담도 남아있었다. 석류나무도 그대로 보였다. 옛집은 사람이 살지 않은 지 오래된 티가 역력했다. 양철 대문은 반쯤 부서져 걸려있고 하얀 조개 껍질을 그물망에 봉인해 그것들로 담을 쌓은 조개 무덤이 둘러싼 집이 되고 말았다. 죽은 조개들이 호위하는 집인 셈이다. 오래된 폐총처럼 변해버린 성소 앞에 망연히 서 있는데 노란 장다리꽃들 위로 나비들이 바쁘게 날아다니고 있었다. 내 성소는 더 이상 산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퇴락할 대로 퇴락한 무너져가는 집이었다. KBS 오디오북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제법 굵은 줄기가 되어 머리카락과 옷을 적셨다. 언제 사라졌는지 나비들도 보이지 않고 장다리 꽃대만 장대처럼 흔들리며 비를 맞고 있었다. 희연의 얼굴에도 빗물이 흘러내렸다. 오늘은 일단 여기에서 나가 포구 쪽에 숙소를 정합시다. 이곳은 머물 곳이 없어요. 아쉽지만 내일 다시 와서 둘러보죠. 희연이 빗물에 젖은 얼굴을 들어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육지로 변한 광활한 간척지 너머 바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희연은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몸을 돌려 승용차 쪽으로 걸어갔다. 포구 쪽 바닷가에 목재로 지은 펜션에 들었다. 스위스 산장처럼 박공주붕을 머리에 인 3층 집이었다. 3층은 다락방 형태여서 2층까지만 손님을 받았다. 방들이 바다 쪽을 향해 널찍하게 배치돼 있어서 방은 4개뿐이었다. 성수기에는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묵을 수 없는 곳이지만 성소에 들를 때마다 하룻밤 자고 가는 곳이어서 주인장과도 안면을 튼 집이다. 방이 없으면 주인집 아들이 기거하는 아래층 작은 방에 들곤 했다. 홀로 사는 주인의 아들이 군대에 가서 그 방을 비워놓고 있었다. 주인은 집 짓는 일을 좋아해서 인근 해변에 나무로 집 며칠을 더 지었다고 했다. 처음 이 집에서 자던 날 새벽, 문 밖에서 가깝게 들려오는 일정한 리듬의 소리에 눈을 떴다. 문을 열고 나오자 발목까지 차오를 듯 가까이 밀려온 밀물이 대돌에 부딪혀 찰랑거렸다. 발목을 간지럽히는 새벽 밀물이 하원의 손길 같았다. 서늘하면서도 부드러운 간지림. 일정한 리듬으로 작은 소리를 내며 다가와서 찰랑거리는 그 움직임은 오랫동안 애타게 그리워하던 느낌이었다. 울컥 솟구치는 뜨거움과 함께 서늘한 전율이 일었다. 문턱에 주저앉아 건너편 방파제 끝에서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았다. 잔잔한 파도에 일렁이며 어룽지는 물빛을 보며 보낼 길 없는 편지를 썼다. 새벽에 눈을 떴어. 방문 앞에서 누군가 울고 있는 것 같아서 잠이 깨어 문을 열었더니 대돌까지 밀려온 바닷물이 찰싹이는 소리였어. 건너편 포구 불빛이 길게 물 위에 번져 흔들리네. 눈물이 어룽지는 것 같아. 옆에 와 있으면 당신은 이미 이승을 떠난 사람인 건가? 우리는 그대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포기하고 초혼장까지 치렀다네. 그대도 없는 빈 관에 그대가 아꼈던 물건과 옷까지 들러 땅속에 묻었어. 그대의 혼이라도 깃들어 안식을 취하라고. 살아있다면, 그대가 이승에서 숨을 쉬고 있다면 이런 어리석은 의식도 없겠지만 우리는 그대의 흔적이라도 붙들고 그대를 기억하고 싶었던 거지. 어디 있기에 어느 곳에서 차가운 겨울 얼음장과 봄꽃과 여름의 뇌우를 건너 세월을 흘러온 건가 그대는. 여기 이렇게 그대와 내가 누렸던 우주의 귀한 시간의 공간을 찾아왔네. 얼마나 끔찍이 그리웠는가. 혼이라도 와서 보시게. 그대를 다시 껴안을 수 있다면, 얼굴을 묻고 눈을 감고 그대의 품에서 잠을 청할 수 있다면, 이 지루한 방황을 끝낼 수 있을 텐데. 왔다면 문 밖에서 서성이지 말고 들어오시게. 책상 머리에서 격정에 받쳐 휘갈겼던 문구들은 지금도 기억한다. 이곳에 올 때마다 하원이 함께 있는 듯한 느낌에 휩싸이곤 했다.
올 때마다 맨정신으로는 잠들지 못하고 술기운에 쓰러져 잤으니 혼몽한 정신 상태가 그런 느낌을 자아냈을지도 모르지만 이곳에서는 늘 혼자가 아니었다. 희연까지 왔으니 이번에는 셋이 함께 있는 셈이다. 여러분은 지금 조용호 작가의 장편소설 사자가 푸른 눈을 뜨는 밤을 들으셨습니다. 이 소설은 1980년대 야학연합회 사건을 배경으로 사랑하는 이의 생사조차 알 수 없이 살아야 했던 한 남자의 그리움과 분노,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종된 지 30년, 진상을 알고자 백방으로 애쓴 지 20년 만에 어느 날 촛불 시위로 추정되는 평화 시위가 있던 광장에서 하온을 똑 닮은 여인을 보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그녀와 함께 진상 규명이 어렵다고 판명난 하온의 실종을 다시 추적합니다. 소설 제목에 있는 사자의 푸른 눈은 이스파한 3대 미스터리 중 하나인데요. 남쪽 사자상 앞에서 강 건너 북쪽 사자의 두 눈을 보면 청록색 빛이 레이저 광선처럼 뻗어나오는데요. 신기한 것은 사자상 주변에 반사될 만한 아무런 조명도 없고 자체 발광할 조건도 없는데도 이 빛이 보인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푸른 눈으로 사자상은 무엇을 보려는 걸까요? 우리가 바로 그 북쪽 사자상이라면 어둠 속에서 무엇을 볼까요? 이 작품을 쓴 조용호 작가는 떠다니네, 왈릴리 고양이 나무 등의 작품을 통해 사랑에 실패하고 관계로부터 단절되는 주인공들의 정처 없는 마음을 명료하고 간결한 문체로 그려왔습니다. 이번 장편소설 사자가 푸른 눈을 뜨는 밤에서도 실종된 연인을 찾는 한 남자의 애틋한 서사를 통해 우리 시대가 겪어온 고통과 상처, 그를 위한 위안을 탐구합니다. 색바랜 사랑과 흔적으로 남은 사랑을 그리면서도 사라진 것들의 회생 가능성을 믿는 작가의 믿음은 결국 소설의 말미에서 저 멀리서 다가오는 희망의 손짓을 그리며 끝을 맺습니다. 2023년 제28회 한무숙 문학상 수상작 사자가 푸른 눈을 뜨는 밤, 지금까지 성우 윤세아였습니다.